이제 토론자분의 착석이 완료되었으므로 이제 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경우 숙명여자대학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서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널 지금 10분이 늦어져서 이제 패널 토론 종료는 5시 20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위경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숙명여대 위경우 교수입니다. 먼저 커피 한잔 하시면서 리프레시 하셨나요? 굉장히 앞에서 이 중요하고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하셔서 머리도 많이 아프셨을 텐데 조금 휴식을 가지셨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커피 브레이크 전에 이제 발제자 세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약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우리나라 연기금 관련 최고 전문가 5분을 모시고 그 발표 자료에 대한 코멘트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가지신 이제 해안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그 토론자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떤 요약을 하거나 섣부르게 아니면 또 의견 제시하는 거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전문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말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패널 토론을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게 낫겠죠? 그래서 토론은 먼저 우리 전통적인 방식으로 할 텐데요. 지정 토론자 5분의 토론을 듣고 플로로부터 질문을 받은 다음에 발표자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토론자들께서 간단히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토론자께서는 이제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시간 관계상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그렇게 해서 축약해서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먼저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패널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덕 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 박사님은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신 후에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한국연금학회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기금평가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미래에셋증권 연금본부 이사님이십니다. 김 이사님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현재 미래에셋증권에서 연금 컨설팅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퇴직연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실무진으로 참석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경희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은 경희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현재 상명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한국연금학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정창렬 교수님이십니다. 정 교수님은 영국 유니버시티 오브 셰필드에서 사회정책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국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국민연금기금에서 실평의위원을 맡으셨고 지금 현재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손재영 과장님이십니다. 손 과장님은 현재 주무부처인 퇴직연금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과장님으로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론 순서는 늘 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연구계하고 학계에서 먼저 시작을 하죠. 학계 연구계에서 김병덕 박사님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경희 교수님, 정창렬 교수님이 이제 먼저 출발을 하신 다음에 현업에 계신 김현욱 이사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손재영 과장님께서 이제 맡아서 이 토론을 해주시는 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덕 박사님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입니다. 제 오늘 토론의 요지는 이 세 분의 발표, 강성호, 송홍선, 박종원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저는 방향성은 모두 동의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거보다는 강론적으로 좀 더 이 방향성으로 갈 때 어떠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이라든지 어떠한 보완 사항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거를 주안점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이 강화돼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좀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공적연금의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사적연금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뭐 글로벌한 추세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추세고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고령화와 인구 축소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기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적연금이 점점 강화되는 것은 글로벌한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를 강론적으로 보면 제가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실은 그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나서 그것을 이제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했는데 주로 이제 국민연금 제도 개선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 우리 강성호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재정 안정론자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소득 대체율을 중시하는 이 두 가지의 그 뷰가 서로 이제 논박을 하는 가운데서 똑같은 퇴직연금을 보면서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재정 안정론자들은 국민연금의 기능은 앞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퇴직연금이 있으니 그리고 퇴직연금이 이렇게 적립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 퇴직연금을 잘 해서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그런 기제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논지를 피는데 반해서 거꾸로 이 소득 대체율을 주장하는 그쪽에서 논지는 우선 하여간 지금 소득 빈곤율 같은 것도 높고 노인 빈곤율 같은 것도 높고 그다음에 연금의 전반적인 소득 대체율이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못하니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나중에 돈이 모자라면은 퇴직연금 많이 쌓여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공적연금화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논의를 이끌어가는 거를 보고 이게 똑같은 퇴직연금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같은 현상을 보더라도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춰 볼 때 그 외국과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많은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뭐 노인 빈곤율이 OECD 대비보다 높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소득 대체 퇴직연금이 아니라 전반적인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적다. 다른 나라 대비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연금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지금 노인 세대는 연금이라는 것 자체를 접할 기회가 없는 세대들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더라도 가입 기간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따라서 외국과 비교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구에 보유 자산 같은 거를 같이 감안해서 볼 때는 좀 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 가구들의 상당 부분 자산이 연금 자산이 아닌 주택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이 주택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 국가 간 비교를 할 때는 그냥 단순 데이터를 보는 것 플러스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경제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기능은 앞으로 어떻게든 간에 규모도 커지고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강성호 박사님 논문에서 주로 이제 내용 자체가 그 퇴직연금이 지금 주로 일시금으로 인출되니 이것을 연금화하자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연금의 본래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보시면은 그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사유의 주된 사유가 주택 구입하고 임차금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하는 이유는 주택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차금을 쓰는 거지 뭐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 규정이 돼 있어서 그 이외에는 인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하는데 쓰는 돈으로 퇴직연금을 인출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때까지의 경제 상황을 보면은 내가 퇴직연금을 깨지 않고 그냥 퇴직연금을 쭉 가져가서 노후에 받는 거하고
그게 옵션 1이고 옵션 2가 내가 그 돈을 깨서 주택을 구입했는데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고 나중에 은퇴할 때 내가 구입한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들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옵션입니다. 두 번째 옵션이 이때까지 경제 상황에서 사람들이 훨씬 더 선택하기 좋은,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은 두 번째 옵션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경제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의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퇴직연금을 계속 가져간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중도인치를 금지하자. 이런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이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이거를 소비자 입장에서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그 논지가 강제화 또는 어떠한 세제적인 거를 유인을 줘서 이거를 연금화를 유인하자 하는 뭐 이런 건데요. 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제적인 유인을 강화해서 연금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퇴직연금 자체가 이게 가입기간 40년, 그다음 인출기간 25년, 60년 이상 가입하는 거고 대부분의 퇴직연금이라는 거는 락인 이펙트가 있습니다. 한번 가입하면은 계속 가입하는 거거든요.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60년 동안 금융기관한테 매년 연년세세 수수료를 냅니다. 이게 비용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감안을 잘 해보셔야 돼요. 투자 수익률 대비. 여기 3% 투자 수익률을 하는데 매년 비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애뉴이티 마켓 자체는 원래 어느 나라든 간에 이거는 역선택의 문제가 항상 내재되어 있는 시장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애뉴이티 마켓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나기 쉬운 그런 마켓이고 그런 마켓에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어느 정도 페어한 애뉴이티 프로덕트를 줘서 비용 대비 훌륭한 금융상품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잘 고민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하다 보면은 이렇게 애뉴이티 가는 걸로 활성화하자. 소비자 후생은 별로 확대가 안 되고 금융기관 수익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핏볼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그 비용을 대비 그 소비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원에 있다 보면은 이제 임금 피크제를 하기 때문에 임금 피크가 올라갈 때까지는 D 비용을 회사에서 들어줘요. 그러다가 이제 임금 피크가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DC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 한 55세 정도 되면 DC로 나와서 이제 그때부터는 IRP하고 DC로 이제 매년 드는데 제가 이렇게 그 DC하고 IRP를 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다른 비용을 다른 펀드라든지 이런 거 드는 것보다는 ETF가 제일 그래도 비용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거로 이제 저는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하고 지금 벌써 한 5, 6년이 지났는데 제가 5, 6년 동안 금융회사로부터 이 DC IRP를 가입하는 동안에 어떠한 서비스를 받은 것도 없어요. 처음에 가입할 때 전화로 한번 하고 그런데 제가 연년세세 제 팟에서 운영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가 다 나가고 더군다나 대부분의 이 자산운용사들이 ETF로 내놓는 건 자기 회사들이 개발한 자기 계열사들이 개발한 ETF를 내놓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보면 꼭 먹고 알 먹는 장사죠. ETF 자기네 회사 ETF 가져가고 자산관리 운용선 수수료를 먹고 그러다 보니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이 마켓 자체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노른자라기 마켓이죠. 그러다 보니 서로 이 시장 자체가 이렇게 어떠한 경쟁이 격화되면은 서비스가 좋아지고 수수료가 다운되는 이런 시장이 아니고 계속 그 어떻게 보면은 뭐 담합적 시장, 준 캡티브 시장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시장의 한계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금융 그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은행, 증권, 보험사들인데 은행 같은 경우는
주거래 계열사 기업들과의 소위 말하는 뭐 꺾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계적 영업을 하고, 증권사 보험사는 계열 금융회사가 계열사들의 퇴직연금을 가져가는 그런 식의 준 캡티브 마켓의 관행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심하냐면은 회사가 바뀌어도 그 캡티브 마켓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뭐 특정 회사 이름을 지정해서 말하는 게 좀 송구스럽지만 주인이 바뀌어서 NH투자증권이 과거에 LG투자증권이었거든요. 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LG 계열사들이에요. 회사가 바뀌어도 아직까지 그 관계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락인 이펙트가 강한 시장이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담합적 그 시장 행태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에서 NET를 강제화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상당한 금융회사에 대한 피두서리 듀티를 강화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코멘트의 넥스트 포인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소비자의 후생은 줄어들고 금융회사의 후생만 늘어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것이 제 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송호선 박사님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손화평 기금형 다변화 당연하게 좋은 거고요. 이런 옵트아웃이라든지 마스터 트러스트 같은 걸 하려면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피두서리 듀티가 엄청나게 강화되고, 결국 그렇게 강화되려면 그런 걸 다 검사하고 되면은 결국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봐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은 너무 많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회사 치고 퇴직연금 사업을 안 하면은 그 황금의 시장에서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의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시장은 그러한 시장이 아니다. 이거는 진짜로 가입자들의 평생 라이프타임 펜션을 디자인해주고 관리해주고 플랜해주고 하는 그러한 인프라가 돼야 된 금융회사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금융회사의 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들한테 피두서리 듀티를 강하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박정원 교수님 논문에 이제 그러한 감독 얘기가 나와 있어서 주로 이제 뭐 그렇게 포괄적 감독을 해야 되고,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소프트웨어가 안 되어 있다는 말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될까?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박정원 교수님께서는 뭐 이게 현재 이제 노동부하고 금융위가 상호 협력을 해서 협의체를 만들자 뭐 이런 제안도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 한국적인 공무원 조직법이라 그러나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그 뭐 고용노동부가 됐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별도의 그 퇴직연금 사업을 전담하는 퇴직연금 관련된 감독을 전담하는 뭐 퇴직연금 감독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퇴직연금 감독청 이런 것들을 아예 뭐 노동부 산하라든지 아니면 별도라든지 이렇게 띄어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인원수를 가지고, 이게 결국은 퇴직연금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사용자, 기업에 대한 적립금 감독, 뭐 그리고 제대로 이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제대로 운영 관리, 자산 관리를 제대로 하는가를 피두서리 듀티를 다 감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의 그 감독 체계보다는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이 공무원 조직에서 뭐 여기 지금 노동부 저기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대부분의 공무원 조직들이 순환보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노동부 내에서 퇴직연금만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제가 감히 이제 예상을 하면은 이쪽에 들어오면 이 청에서는, 이 조직에서는 퇴직연금 관련된 일만 평생 하다가 나가는 그런 식의 조직이 분리가 돼야지 그러한 이게 롱텀으로 어떠한 감독의 체계라든지 그리고 감독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뭐 이것도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뭐 않겠죠. 네, 이상으로 뭐 약간 두서없지만 제가 생각나는 내용들을 코멘트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김 박사님 뭐 아시다시피 자타공인 우리나라 연금기금 관련 최고의 전문가신데요. 요즘 젊은 분들 표현으로 우리
사업자, 시장 관련해서 이렇게 뼈 때리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다음은 이경희 교수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경희 교수님, 그렇죠.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관련해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오늘 중요한 그 정책 심포지엄 자리에 토론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그 어디로 퇴직연금 가야 되나가 주제인데 이제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다층 그 연금 체제에서 우리가 공적 연금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 소득 대체율이 실질 소득 대체율 개념으로 보면 높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10%, 국민연금 25% 정도가 되고 지금의 어떤 그 기여율을 가지고 퇴직연금 제도가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통한 소득 대체율이 한 10%에서 15% 정도는 이제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그 정책 목표로 삼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이를 위해서 오늘 그 발표해 주신 세 가지 그 꼭지 연금화가 필요하다, 운용 체계나 지배 구조를 좀 더 그 개선시켜야 할 여지가 있다. 그리고 규제나 감독 필요하고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라는 데 이제 전적으로 그 동의를 하고요. 이런 세 개 분야의 개선 그 필요성과 방향에는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미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좀 해야 될 것들 연금화나 뭐 정보 제공 관련해서 미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가입자의 행동 변화를 유인해서 좀 더 그 소득 대체율 10%, 15%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담보대출을 활성화해서 개인형 IRP 중도 해지를 억제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불신은 이제 수익률이 낮다는 것, 그리고 이게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연금으로 수령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이제 일시금으로 수령을 해서 연금 그 수령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 그 두 가지였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연금 수령 부분은 조금 개선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숫자가 발견이 되어요. 퇴직연금 그 수령 비율이 그러니까 연금 수령 그 계좌 수 기준으로 보면 2017년에는 1.9%에 불과했는데 이제 이게 2021년 들어서 4.3%였고 2022년에는 7.1%로 개선이 되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적립금 기준으로 보면 이게 32.6% 정도가 연금 수령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들의 평균적인 적립금 규모가 한 1억 5,500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 이제 일시금으로 수령한 그 계좌의 평균 적립금은 2,500만 원 정도로 소액인데요. 우리가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결정적인 요인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은퇴 시점에, 그러니까 55세 시점에 적립금 규모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리고 그 적립금 규모에 대해서 실효적으로 부담하는 퇴직 소득세율이 몇 %나 되는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실효세율이 낮다는 거죠. 한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효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연금 수령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부담하는 세금 액수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55세가 될 때까지 이 연금 적립금을 퇴직연금 제도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이 제도 내에서 잘 갖고 있는 보존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그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도 인출하고 중도 해지 두 가지로 이제 중간에 제도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중도 인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법안이 굉장히 많이 잘 이제 정비가 되어서 5개 항목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중도 인출한 그 인원하고 금액이 이제 감소하고 있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중도 인출한 인원이 20.9% 감소했고요. 인출 금액도 25.9%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1조 9천억 원, 그리고 이 중도 인출을 한 사람도 한 5만 5천 명 정도이고, 이제 주된 그 사유는 아까 김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택을 구입하거나 뭐 임차하거나 이런 거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주택연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어떤 그 중도 인출을 더 이렇게 막기는 쉽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중도 해지입니다. 해지. 그 IRP 해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인원 대비를 하면 2.6% 증가해서 86만 5천 명이고요. 해지 금액도 5.8%가 증가해서 11조 7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1인당 해지 금액을 보면
1,400만 원, 남자가 1,600만 원, 여자가 한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 해지를 막아서 이걸 55세 시점까지 가지고 가는 게 이제 중요한데, 중도 해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강 박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뭐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거나 금지를 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연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중도 해지를 하면 뭐 고율의 누진 그 소득 세율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뭐 해지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이제 그런 방법인데, 그런 방법 플러스 이거와 병행을 해서 어떤 가입자 행동 측면에서 이 IRP 담보대출을 좀 활성화한다면 그런 그 중도된 해지를 조금은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로자 개인 계좌인 DC라든지 기업형 IRP에서 담보대출이 실행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그 개인 계좌인 DC와 기업형 IRP에서 이 담보권을 행사한다는 게 이제 그 퇴직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 법상으로 불가하다. 그래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못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퇴직급여를 그 퇴직 IRP 계좌를 수령한 다음부터는 그렇게 퇴직금에 대한 담보권 설정 문제로부터는 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담보 대출 시에 또 대출 금리가 시중 타 대출 상품 대비 경쟁력을 갖는다라고 하면 중도 해지보다는 담보 대출을 활용할 가능성이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그 네스트 제도에 대해서 많은 그 발표가 있었는데, 네스트 같은 경우에도 가입자들의 행동을 오랫동안 분석을 하고 여기에 좀 부합하는 그런 그 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내놓은 게 이제 사이드카 세이빙 모델이에요.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욕구를 이제 충족시켜주는 게 제도 그 적립금을 계속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퇴직 IRP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돈으로 이제 귀속이 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대출 사유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해소가 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서 55세 시점까지는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 유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 명료한 과세 방식을 통해서 중저소득계층이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과세 방식은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시켜주고, 그다음 수령 기간이 뭐 10년 이상, 20년 이상일 경우에 그 내야 되는 퇴직소득세의 30%와 40% 정도를 감면시켜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러다 보니 고소득층에게 그 세제 혜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중저소득층 계층을 대상으로 이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뭐 퇴직 적립금을 중도 해지 없이 55세까지 유지한다라고 하면 이 연금 수령 시점에서 일정 금액을 그 한도를 두어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전면적으로 비과세를 해주는 방식이 굉장히 이제 단순 명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뭐 1억이나 5천만 원이나 1억 5천 정도까지는 전액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만 과세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그 중저소득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연금 수령하면 이퀄 비과세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고, 좀 더 연금에 대해서 어떤 그 호의적인 그런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영세 중소 사업장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퇴직하는 시점이 되면 연금 수령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재무 설계라든지 뭐 공적연금과 연계해서 이런 서비스를 좀 공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돈이 되는 그런 시장에 주로 관심이 많고, 이 마진율이 낮은 이런 시장은 이제 좀 시장 실패 영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예산을 좀 투여를 해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본인 상황에 적합한 연금 수령 방식이라든지 연금 수령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하는데 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 노후 소득 준비 상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보자. 이거는 이제 아까 소홍선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그 라이프타임 인컴 일러스트레이션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인데요.
적립 단계에 있는 가입자에게 그 평생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추가 기여를 장려를 할 수도 있고 노후 소득 금액을 이제 쉽고 직관적으로 이제 이용하도록 해서 은퇴 준비 상태에 대해서 적립 단계부터 이해를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2010년부터 미국에서는 미국 노동부에서 이걸 준비해서 19년에 법안이 통과되고 2022년 1분기부터 DC 가입자들이 수령하는 운용 보고서에 라이프타임 인컴 일러스트레이션 정보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DC만 해도 되는 게 이제 DB 같은 경우는 종신연금 수령이 디폴트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현재 70만 개가 남는 그 DC 그 제도하고 가입자들은 1억 한 3,700만 명 정도가 이 정보를 받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마련을 했느냐? 노동부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제 가정이 들어가는데 적립금 규모 같은 경우는 운용 보고서 작성하는 기준일에 적립금을 이제 평생 소득으로 전환해서 표시하는데 여기에 그 가입자들이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대출은 상환된다라고 가정을 해서 대출금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평생 소득을 수령하는 날짜는 이제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67세 정도가 되고 예정 사망률은 국세청에서 명시한 그 사망률을 쓰고 예정 이자율은 10년 만기의 국채 금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률, 이자율, 그다음 수령 시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평생 소득 금액을 산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산출하게 있어요. 한 명이 수령할 때, 한 명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수령할 수 있는 금액, 그다음 한 명 플러스 배우자 해서 두 명이 죽을 때까지 이 평생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금액, 이 금액을 표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공이 되는 이 소득은 이제 예상 소득이고 예시 목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장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입자로 하여금 어떤 저축이라든지 지출 계획을 세우도록 해주고 도와주고 중요한 건 이제 이게 DC 제도가 일시금 수령이 디폴트가 아니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디폴트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이제 심어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어떤 가입자 행동 측면에서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의 적립금이 어떻게 은퇴소득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저도 이제 요거 세미나 발표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거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근태법 제18조에 의하면 퇴직연금 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 수익률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되고 감독당국은 이제 2021년부터 퇴직연금 운용 보고서에 예상연금 수령액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포함시켜서 이런 정보를 계약자들한테 알리게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실제 감독 당국에서 이런 것들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사업자들이 이런 금액을 산출을 해서 가입자들한테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그 세심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이런 거에 효과가 있는지 없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되게 어떤 가입자의 행동 관련한 연구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제도를 계속 개선시키고 이러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감독 체계라든지 감독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서는 이런 거를 요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퇴직연금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계속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그런 거에 어떤 그런 거에 편익이 좀 더 그 가입자들한테 돌아가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감독 과 정책 당국의 어떤 그 전문성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그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은 뭐 우리나라 이제 퇴직연금 관련한 제도 및 운영 현실의 디테일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교수님이신데요. 오늘도 역시 또 건설적인 이 제언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정창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토론 맡은 정창렬입니다. 오늘 이 토론의 그 제목이 퇴직연금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너무 큰 제목인데 그럼 도대체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이런 뭐랄까요 어떤
그 갈림길에 있다라고 보는 그런 인식은 어디서 나온 거지? 이제 이런 다양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발표도 들었는데 뭐 퇴직연금 측면도 있지만 제가 이제 좀 더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노후소득 보장 전체 측면에서 뭐 아까 강성호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국민연금 이제 또 개혁이나 이제 이런 전반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에 대한 방향성도 사실은 늘 혼란스러운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회 연금특위 활동을 하면서도 정말 수십 번 얘기를 해도 참 서로의 언어가 다르고 서로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이제 어떤 금융적 관점보다는 이제 사회정책 관점에서 이걸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뭐 공적연금도 연구를 했고 뭐 다른 사회보험 제도도 연구를 하지만 이 퇴직연금만큼 뭐랄까요 기본적인 전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세상에 있는 그런 제도가 없지 않나. 저는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의 연금 정책의 논의에서는 저는 공적연금은 굉장히 많은 것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뚫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영역은 저는 이 퇴직연금 영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국가마다도 굉장히 퇴직연금 제도는 다르다. 제가 이제 쭉 나라들을 설정을 좀 살펴보면 아까도 뭐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얘기했지만 그 나라들은 조합 차원에서 만든 어떤 연금 제도를 사회보험화하지 않고 기업연금화한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적연금과 유사한 성격이고 반면에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방식은 어떤 금융적 펀드의 관점에서 이것을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발전시킨 거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방향이 다른 거죠. 제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했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퇴직연금은 점점 더 개인들한테 선택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갈 건가? 아니면은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갈 건가? 혹은 뭐 연금화 이런 얘기도 했지만 개인들에게 급여 지급에 있어서 선택을 더 강화하는 개인의 어떤 선택을 중시하는 방향, 어떤 개인주의 뭐 이런 것으로 갈 건가? 아니면 국가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규제하는 방향으로 갈 건가? 또 이제 그게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런 그 퇴직연금 감독 체계 이런 것들랑도 연결이 되겠죠. 금융기관들한테 좀 더 자율성을 줄 건가? 아니면은 공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제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각각의 영역에서 다 좀 갈림길에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논의가 저는 우리나라에서 저도 뭐 연금특위나 이런 데서 회의를 해보면 정말 미시적인 걸 가지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논의가 굉장히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드는 것이 이 퇴직연금만 해도 아마 여기 플로어에 계신 또 테이블에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생각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쭉 들어보면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한 제도인데도 제가 나름대로 경험적으로 한 분석은 아니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한 4가지 정도로 퇴직연금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한 입장은 뭐 주로 법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은 퇴직연금은 이연 임금이니까 지금 체계를 절대 건드릴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여기 주로 이제 금융주의에 계신 분은 이게 뭐 그 노후소득을 늘리려면 수익률이 높아져야 되고 수익률이 높아지려면 금융기관한테 더 자율성을 줘야 돼. 이런 논리를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아까 그 김병덕 박사님도 그런 다른 쪽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차피 사적 보장보다는 공적 보장이 더 안정성이 높으니까 공적으로 전환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퇴직연금 제도가 어차피 이 자본시장 마켓을 이용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 그 마켓이 잘 작동하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레귤레이션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나라의 무슨 소득 대체율이 뭐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을 포함할 건지 말 건지 부터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저는 뭐 지금 하는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도 계속 회의를 가면서 많이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 퇴직연금이 지금 이제 어디로 가냐라면 도대체 현재 어떤 상황이냐는 얘기부터 저는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8년 됐는데 어느 근로자도 퇴직연금을 자신의 주요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이 제도는 지금까지 잘못 작동되어 왔었다라는 걸 저는 인정하고 나서 그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퇴직연금 제도가 절대 작은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8.3%면 국민연금이 9%고요. 국민연금 부가소득 상한이 60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한 700만 원 좀 넘는 사람은 퇴직연금 보험료가 더 높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퇴직연금 제도를 아무도 뭐 국민연금은 용돈연금이라고 하지만 뭐 퇴직연금은 용돈이라고도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저는 문제의식부터 그럼 왜 그런가? 뭐 이제 그런 논의들로 저는 논의가 이제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논문에도 썼지만 이제 크게 보면 이 마켓을 활용한 복지 제도라는 게 이제 그 마켓을 창출하는 마켓을 크리에이팅하는 정책이 있고 마켓을 모디파잉하는 수정하는 정책이 있고 또 하나는 마켓을 컴펜세이팅 보상하는 정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정책은 지금까지 뭐 어떠한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금융시장의 이익에 부합하는 마켓 크리에이팅밖에 없었다. 그래서 감독이나 어떤 그런 그 수급권 보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제도였다 보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 됐지 않나라는 그런 반성부터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인 총론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론에 대해서는 제가 그 박중환 교수님 발표는 제가 공부 차원에서 아주 잘 들었고요. 주로 강성호 박사님 말씀 제가 관심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 이 얘기들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좀 이게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소득 대체율 비교가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제가 외국과의 비교를 보면 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오늘 이제 제가 뭐 강성화 박사님이 뭐 당연히 굉장히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계산했다는 건 제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아까 전에 나온 자료 중에 덴마크가 기업연금이 소득 대출이 50%거든요. 근데 보험료율이 제가 좀 헷갈려서 찾아봤는데 12%예요. 보험료가 사용자 8%, 근로자 4%인데 12%를 보험료를 내고 50%를 수익률을 내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8.3%를 내고 13%, 15% 소득 대출이라면 이거는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저는 나와야 되는 거지. 그게 설명이 없으면 그냥 컨트리뷰션 레이트를 더 높이자라는 어떤 그런 논리밖에는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수익률의 차이, 제가 알기로 덴마크는 그 컬렉티브 DC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몇 프로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뭐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덴마크만큼 우리가 수익률이 뭐 어떤 전제 조건이 같다면 우리나라 8.3%가 한 35%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완전히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의 구조가 달라진다는 의미인데 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화에 대해서 내용을 정말 잘 정리해 주셨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전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강성호 박사님 약간 공공성 측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송홍선 박사님은 그 수익률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연금제도가 퇴직연금을 잘 하려면 뭘 해야 되냐라고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연금화가 제일 중요한 과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 이것도 좀 용어 정의부터 좀 자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화라고 하면 이게 어뉴이티로의 연금화를 얘기하는 건지 그냥 일정 기간을 제공하는 그 계획 인출까지 포함하는 건지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 연금제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퇴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아니라 장수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여야 되기 때문에 어뉴이티로 제공하는 것이 사실은
기본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얘기 나온 뭐 집 사는 게 더 유리해. 집은 사면 전세 받으면 어니티가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퇴직연금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그 선호 면에서도 이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근데 저도 이제 이게 디테일로 가면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걸 알고 저도 이제 인식을 합니다. 이제 아까 강성호 박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수 리스크 이게 15년 은퇴에 15년 살 줄 알고 이게 만들어놨는데 20년 살면 금융기관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의 뭐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기금형이기 때문에 내가 은퇴했을 때 장수 위험이 생기면 그 당시 종사 그 기금에 종사 그 가입하고 있는 근로 세대들과의 일종의 소셜 솔리더리티로 이걸 해결하는데 이게 이제 계약형이 주로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어떤 대안, 방안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연금화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얘기가 참 안 나오는데 저는 핵심은 이 은퇴할 때 퇴직 자산을 어떤 비율로 연금화할 건지를 누가 정할 거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스위스 컨버전 레이트라고 그러는데 6.8로 돼 있거든요.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6.8로 돼 있어서 정해져 있는데 당연히 그쪽에서도 금융기관들은 이걸 낮추려고 그러고요. 이제 법에서는 이걸 유지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갈등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연금화를 한다고 하면 과연 이 레이트를 누가 결정하도록 할 건지 혹시 정부가 할 건지 금융기관 자율에 맡길 건지 또 정부가 또 장관하는 게 꼭 정답이 아닐 수는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중간 정산 관련돼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줄긴 했지만 이제 의료비 지출 이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가 의료비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과거에는 큰 부담이었지만 이제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양한 다른 법률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없애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주택 구입이 사실은 합리적인 방안일 수는 있지만 과거에 이 주택 구입에 대한 부분이 생겼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사적 금융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퇴직금 가지고 집을 사도록 허용했던 건데 이제는 사적 금융이 너무 루트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유지할 필요는 별로 없지 않나. 다만 국민들의 그 일시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는 있기 때문에 선호 차원에서 외국에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일정 비율, 일정 금액까지는 일시금이나 중도 인출을 허용을 해주고 그 이상은 제한하는 그런 방식 정도가 좀 중간에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먼저 노후수족 보장이라는 큰 틀하에서 우리나라 이제 퇴직연금의 위치하고 역할을 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거시적 차원에서의 방향성 정립이 먼저 전제돼야 된다는 말씀하셨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현우 기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쟁쟁하신 박사님들 사이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살짝 쫄아 있는 상태고요. 앞에 계신 분들도 다들 지금 힘들어하셔서 사업자인 제가 여기 참여하는 거는 아마도 시장에 있는 이야기, 뭐 실무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해달라는 취지일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 시행될 때부터 연금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박사님들보다 좀 더 잘 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세 가지 주제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하나 크게 이제 관통되는 주제가 DC라는 제도가 활성화될 거다, 앞으로 커질 거다. 뭐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저희 사업자들도 DB에서의 DC로의 전환 추세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게 급격할 거냐 이거에 대한 거는 의견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DC 제도의 현실이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DC에서 납입하는 돈은 이제 부담금이라고 하거든요. 그 비율을 부담률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8.3%인 거죠. 근데 이제 법에 보면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그게 8.3인데 12분의 1 이상을 제도를 도입할 때 그 이상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강제는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DB라는 제도는 임금 상승률을 가지고 이제 나의 퇴직금을 키우는 거거든요. 임금 상승률만큼 내 퇴직금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장래 임금 상승률이 뭐 10%인 회사의 근로자다. 그 근로자 입장에서 부담률이 8.3인 DC를 선택지로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합리적인 제도 제공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8.3%인 DC를 선택해서 내가 10%의 수익률을 내야 똔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DC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이라는 단어가 있는 건데, 그래서 회사의 임금 상승률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그 회사에 맞는 부담률을 찾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DC 제도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컨설팅하면서 그걸 설계를 하지만 국내 기업은 거의 99.99999%로 그냥 8.3%입니다. 예. 그게 DB/DC를 같이 도입하고 있는 회사든 DC만 도입하고 있는 회사든, 심지어 제 기억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DC 제도만 있는 회사 비중이 한 70% 넘거든요. 물론 대기업은 DB/DC가 대부분 많이 같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DC라는 제도를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 그냥 DB랑 동등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주고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연공급 체계를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직급으로 따지면 뭐 차장, 부장 뭐 이 정도죠. 차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차장 정도가 되면 이제 장래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인상액은 높지만, 왜냐하면 이제 뭐 부장 한 번 승진 남았고 어떤 분은 나는 부장 승진 못할 것 같아. 그럼 그냥 베이스만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DC를 가서 예금을 하면, 펀드를 내가 수익을 내면 임금 상승률보다 좀 높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DC를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즉 DC라는 제도가 동등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금 제공되고 있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승진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임금 상승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DB에서 DC로 전환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게 조금 개인적인 아쉬움이고요. 그 상황 하에서 뒤에서 말씀드릴 뭐 혼합형 이런 것들이 지금 대전제가 좀 이렇게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이것저것 메모를 좀 했었는데요. 아까 김병덕 박사님께서 노른자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아직도 BP를 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요. 네. 그리고 매월 사업자들이 운영 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게 되어 있고요. 물론 1년에 1회 이상이지만 거의 모든 사업자가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내용이 얼마나 쉽고 뭐 이건 좀 뭐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연금 수령액도 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 조금 이제 하소연을 하자면 저희가 그 가입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추출을 하면 그분들을 이제 컨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도 도망다니시거든요. 뭐 이메일을 이제 뭐 스팸으로 다 막아버리시고 뭐 카톡 같은 것도 이제 막아버리시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왜 한 번도 연락 안 했냐고 그러시는 분이 태반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있으시면 어떻게 하면 가입자들이 사업자들이 보내는 거는 받을 수 있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 있으면 되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주제별로 잠깐 실무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강성호 박사님이 이제 연금재원 유지 방안 차원에서 이제 담보대출 활성화를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이제 처음에 최초의 법 제정할 때는 제 기억에는 없었고요. 초안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정 퇴직금을 기반을 하고 있고 그 퇴직금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을 한다라는 게 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뭐 대출을 안 갚으면 실은 그 사람을 퇴직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금융회사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담보대출 상품을 만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까 이제 유경 교수님이 IRP 쪽에서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DB나 DC에서 넘어온 IRP로 넘어온 돈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담보대출 상품 개발이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도인출의 꽤 대부분의 많은 수요가 주택자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담보대출은 50%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컴플레인이 많지 않습니다.
왜 담보대출 안 해주냐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연금 개시 연령이 지금 55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60세로 정년으로 좀 아마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게 이제 DB나 DC에서는 정년이 보장이 되고 뭐 좋은 회사는 그렇죠. 그래서 60세에 퇴직을 하면 당연히 60세에 연금 개시를 하시니까 그렇게도 상관없는데 꽤 많은 분들이 IRP로 중간에 퇴직을 하셔서 넘어오거나 그래서 IRP에 이제 쌓여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60세로 바꾸면 현재 55세보다 5년이 늦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연금을 실제로 수령을 하든 아니면 뭐 세제적인 측면에서 55세 IRP에서 55세가 되면 그 이제 연금 수령 연차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좀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연금 수령 개시하는 연령은 55세로 놔두는 것도 IRP에서 연금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 그다음에 절세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DB나 DC에서 퇴직을 하면 의무적으로 IRP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적으로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중에 하나가 이제 55세라는 나이거든요. 즉 55세가 넘어서 퇴직을 하면 그냥 IRP로 안 가고 그냥 뭐 일시금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옵션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미 법이 시행이 될 때는 55세가 정년이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정년이 60으로 바뀌면서 실은 이 연금 그 IRP로 의무 이전 예외 연령은 60으로 좀 상향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도 저희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 보도자료가 기사가 나면서 되게 좀 이슈화가 됐었는데요. 다행히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보도자료를 짧게 냈었거든요. 뭐 지금 그 연금 퇴직연금을 뭐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겠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 뭐 그 정도 나와서 계속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연금화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중도 인출에 대한 제약도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 많이 있기는 한데요. 매우 좀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제안이죠, 제안인데 저희 사업자들 측면에서 근래 한 5, 6년 동안 가장 큰 핫한 아이템이 이제 경영성과급을 DC에다 적립을 해서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세법 이슈인데요. 세법에서 그걸 허용을 하면서 그래서 경영성과급이 있는 회사는 모두 이 제도를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직관적으로 경영성과급을 DC에 적립하면 한 15% 내외의 적금을 드는 효과거든요. 어마어마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가 그걸 고민을 하긴 하는데 이제 모든 회사가 경영성과급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경영성과급이 아니라 뭐 상여금도 좋고 다른 근로자들이 좀 여유 있게 적금할 수 있는 적립할 수 있는 돈 항목, 임금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경영성과급 외의 항목을 좀 확대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지속적으로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이제 은퇴에 앞두신 분들을 만나보면 솔직히 40대 중후반 정도 되시기 전까지는 본인의 노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없으시고 정신이 없으세요 일단. 그래서 근데 이제 퇴직을 앞두고 한 50세 좀 넘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되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는 IRP에 본인이 9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는 것도 뒤늦게 아셨고 그 소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는 이것도 계속 매년 제안되는 거지만 적어도 50세 이상 정도 되면 해외에 있는 캐치어 플랜 같이 해서 본인이 추가적으로 일시납을 좀 크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좀 열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송호성 박사님 주셨던 내용 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혼합형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원래 없던 제도가 2012년에 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합형을 도입한 곳이 없거든요. 최근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경영성과급 적립 때문에 그 혼합형이 도입이 되긴 했습니다. 그 도입된 혼합형은 다 그 경영성과급 때문에 도입된 거고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혼합형은 제 기억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문제일 것 같은데, 하나는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DC가 그냥 8.3% DC거든요. 그러면 약간 연공급 체계에서 임금 체계에서 보면 그 DC는 선택하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믹스하면 불리하다는 얘기거든요. 순수하게 뭐 연봉제를 하거나 이런 회사에서는 그래도 물론 뭐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선택할 때 DBDC 골머리 아프니까 뭐 우리 뭐 치킨 시킬 때 똑같죠. 뭐 양념반 후라이드 반처럼 그 취지로 도입을 시킨 건데 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DC가 혼합형이 도입되고 있지 않고, 또 하나는 그 두 개의 비율을 설정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그 설정 비율을 개인이 선택할 수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의 지침으로 규약에 하나를 명시하게 돼 있어서 그것도 혼합형 도입에 좀 제약 요건이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거는 DC 제도가 정상적으로 부담률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C 소득 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원천부터 불리한 제도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살짝 낮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규제에 관련해서는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 DB에서 DC로 전환 추세는 있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DC가 어떤 DB하고 동등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DB에서의 DC로 전환 관심사는 확실히 커졌고요. 분명히 추세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DC는 거의 국내 기업은 그냥 12분의 1 DC니까 상대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그 뭐 10% DC, 뭐 12% DC로 찾거든요. 근데 국내 기업이 만약에 다 DC로 전환을 해버리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DC가 가장 낮은 부담률의 제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뭐 저는 뭐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금방 잘릴 거니까 상관없지만 후배들한테는 조금 좀 걱정되는 주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단기 운용에 치중하는 감독,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게 저희가 이제 수익률을 매 분기 단위로 이제 1년 수익률이 공시가 되거든요. 그게 저는 장기 수익률만 공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가입자들이 최근의 장처럼 이렇게 해서 빠질 수는 있는데 거기 너머에 이렇게 매몰이 돼서 뭐 상품 선택이나 제도 선택에 조금 너무 지나치게 안정적인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좀 해봅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김 이사님 감사합니다. 현업에 계시면서 DC가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다음에 퇴직연금 사업자 실무진으로서 뭐 어려운 일, 그다음에 바라는 점, 이런 것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분 토론까지 포함을 하셔서 우리 손 과장님 마지막 토론해 주시죠. 네, 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장입니다. 일단 오늘 발제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말씀 먼저 드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게 보험연구원에서 오신 이제 강성호 박사님, 일시금보다는 연금화 이 부분은 뭐 예전에도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김현욱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근무료 산정하는 그 복지부에서 하는 그 내용은 아마 삭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해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자본시장연구원의 송홍선 선임 연구위원님 지배 소득 대체율 제고 방안으로 운영체제 개선, 지배구조 이 부분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립대 박중원 교수님 감독 규제 운영 체제 선진화 방안, 요 내용도 제가 포럼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감사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물론 이제 혼내는 것도 있었죠. 노동부는 보다 적극적인 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 명심하겠고요.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 칠 수 있는 부분이 담당 인력 확충입니다. 역량 강화와 담당 인력 확충, 이 부분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이제 발제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은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그와 연계해가지고 이제 정책 담당자 입장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담당 인력 확충이 제가 퇴직연금 제도를 담당했던 사무관으로서 15년 전에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박종훈 교수님 말씀대로 담당 사무관이 2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1명이 저였고요. 그리고 이제 15년이 흘러서 이제 23년도 이제 사무관이 4명입니다. 이제 2명이 증가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100조가 안 됐었는데 적립금 규모가. 근데 이제 350조 규모가 커졌고 뭐 향후 10년 안으로 뭐 1000조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데 뭐 나중에는 인력이 더 보강되고 이제 체계도 더 갖추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말씀 최근 들었던 말씀 중에 가장 반가운 말씀이었습니다. 주제는 퇴직연금 어디로 가야 할까 이 미래지향적 내용입니다. 현재 과거 한 10년 동안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왔나 한번 살펴봤더니만 일단 우리 퇴직연금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죠. 도입 단계, 적립 단계, 인출 단계. 도입 단계는 일단 여전히 퇴직연금은 확산하고 있지만 30인 미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도입률이 낮다. 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24%에 부족합니다. 물론 사업장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도가 도입됐는 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게 이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도입되었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적립 단계입니다. 이제 계속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퇴직연금 복지과장으로 지금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1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연금 특위가 돌아가고 있고 공적연금 개혁에 이제 퇴직연금도 끌려 들어가 가지고 지금 많이 혼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포인트가 이제 수익률 부분이죠.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지 않습니까? 퇴직연금 수익률은 0.02 플러스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였거든요. 뭐 그렇게 따지면 플러스 수익률을 냈던 퇴직연금은 우월하다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보도자료 쓰지 마라 하더라고요. 0.02%니까. 근데 여전히 이제 수익률은 낮다 하는 부분은 계속 혼날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DC형 제도의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 그리고 적립 단계에 이제 DB형 같은 경우는 제대로 제때 적립하자 해서 이제 재정 안정화 계획서라든지 최소 적립 비율 이 부분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이제 인출 단계죠. 인출 단계는 지금 연금화 비중이 그래도 많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100명 중에 4명이 연금으로 수령했는데 이제 또 작년 기준으로는 100명 중에 7명이 연금으로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가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제도, 정책, 법 담당하는 실무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가 이게 고맙고 이게 부담도 되고 숙제를 많이 떠안고 가야 되니까 이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의견을 들었을 때 방어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이게 치고 나가가지고 전환을 해야 되냐 바로 우회전으로 꺾어야 되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좀 방어적인 태세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정창률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한 번씩 뜨끔뜨끔합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이제 짚었거든요. 먼저 이게 뭐 패널 토론자 분들께 이렇게 뭐 다이렉트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실례일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일단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로 이제 그간의 제도 운영,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 관점에서 근로자들은 제대로 알고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입장에서는 이게 낙제점이다, 반성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은 반성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일단 잘못했으면 국감장에서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 자료 쓰라. 핑계 대지 말고 그러시길래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부분 덴마크와 우리나라 이제 보험료율과 이제 소득 대체율 부분을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저도 이제 메모를 해뒀거든요. 이제 송홍선 박사님 페이지로 29페이지입니다. DB형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률
DB형의 소득 대체율과 DC, IRP 개인이 운영하는 DC, IRP의 소득 대체율 차이가 나죠. 16대 13. 근데 한번 보시면 DB형은 사용자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통계로 보면 95%가 예적금인 원리금 보장 상품에 운영되고 있죠. 근데 원리금 보장 상품인데 소득 대체율은 오히려 더 높아요. 16대 13.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도 이게 제 고민입니다. 이제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고민인데 오늘 이 자리는 뭐 재무학회, 금융학회, 보험학회 그다음에 이제 이게 훌륭하신 이제 연구원 박사님들도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제학 공부할 때 처음 배웠던 게 세테리스 파리부스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든 조건들은 동일하다든지 괜찮다는 걸 전제하고 그다음에 그 조건 하에서 이제 효율을 최대화한다든지 효용성을 최대화한다든지 뭐 그냥 하여튼 영어로서는 맥시마이즈 유틸리티랑 맥시마이즈 퀀티티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정상열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고 제가 봤을 때 DB형의 소득 대체율과 DC형의 소득 대체율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시장 이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가정을 한 후에 우리 제도를 지금 최적의 제도를 설계하자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가정 전제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는 어찌 보면 재무학회고 금융학회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박사님들 교수님들 뭐 해안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그런 거죠. 이제 금융 환경을 또 다른 자료를 봤더니만 코스피 최근 10년 동안 연화 환산 수익률이 코스피가 우리나라 뭐 지정학적 문제도 있고 경제 상황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지만 10년 동안 연화 환산 수익률은 2%입니다. 근데 미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연화 환산 수익률이 10%입니다. 거의 5배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원리금 보장 상품보다는 수익률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뭐 실적 배당형이라든지 TDF라든지 이렇게 다른 상품을 강조해야 되냐 하면 그게 맞냐 하는 그 고민을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거는 같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앞서 일단 뭐 박사님들 발제해 주신 말씀대로 연금화라든지 지배구조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디폴트 값을 뭐 연금화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고 그 나머지 그 위에 있는 그 포괄적인 그 환경 제반 환경은 어떠한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게 제 정책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입니다.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길어졌는데 하여튼 퇴직연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국회 연금 특위도 돌아가고 있고 공적 연금 개혁 돌아가는데 이제 퇴직연금도 그의 이제 비중과 역할을 기대한다는 내용이니까 제가 15년 전에 담당했던 것보다는 체급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체급에 맞게 제도도 개선해 나가고 오늘 이 자리 좋은 말씀 귀담아 듣고 받아 적고 돌아가서 열심히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그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게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한 15년 전쯤에 아까 사무관으로 계실 때에도 뵀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뵀는데 그때보다 상당히 노련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노련해지셔가지고 훨씬 더 이 느낌이 확 옵니다. 또 여기서 토론은 다 지정 토론은 끝나는 걸로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근데 질문 너무 길어지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질문하실 때에는 꼭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간단하게 질문하실 게 있나요? 발표자나 토론자에게? 시간 5시 원래 5시 10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한 10분 연장이 돼서 5시 20분인데 5시 10분까지 끝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질문이 없으시면 혹시 그 발표자들께서 그 토론자가 말씀하신 거에 대한 코멘트 그거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정리하는 걸로 하죠. 먼저 우리 강성호 박사님. 사실은 이쪽에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중한 토론 감사드립니다. 뭐 토론 내용에서도 상당히 뭐 이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만 또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자료를 정리하면서 몇 가지 또 놓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펜셔네트 글랜스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국제 비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모든 동질적인 상황에서 비교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뭐 그 제가 그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특히 이제 국제 비교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덴마크의 어떤 소득 대체율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셔네트 글랜스에 있는 걸 인용한 건데 아까 정창률 교수님이 보험료가 11%라고 하셨 12%. 왼쪽에 있는 거는 공적연금 소득 보험료율이고요. 왼쪽에 그 괄로에 들어있는 거는 원래 그렇습니까? 여튼 그 보험료율을 제가 이제 기록을 한 건데 그걸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이제 중도인출 관련해 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주택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중도인출로 오히려 막으면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고민 중에 이제 그 생각 드는 거는 주택연금이 만약에 나중에 어떤 연금 자산이 부족하면 주택연금은 연금 제도로 이제 뭐랄까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하고 이렇게 좀 연결하는 어떤 연결성을 좀 강하게 제도를 좀 이렇게 하면 그 주택자산으로 가는 거는 주택연금 즉 뭐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는 제도적으로 좀 뭔가 고민을 하면서 재설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부분들은 좀 가능하면 어떤 뭐 담보대출이라든지 퇴직연금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해 가야만 일단 정상적인 궤도에 이제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간에 누수되는 걸 좀 막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코멘트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홍성 박사님. 듣다 보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우선 과장님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29페이지 아까 페이지까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DB 대체율이 DC보다 높지 않느냐, 그리고 DB라는 게 원리금의 95% 들어가 있고 DC는 뭐 그래도 한 원리금의 한 8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어쨌든 원리금을 더 넣은 게 대체율이 더 높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 30페이지 보시면 DB에서의 운용 수익률이라는 거는 DB 사용자가 매년 사회 적립하는 금액에 영향을 주는 거지 대체율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대체율은 임금 상승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을 뭘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 그리고 이제 IPS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근로자의 어떤 소득 대체율하고는 관련성이 상당히 적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임금 상승률이 31페이지 왼쪽 그림 표를 보면은 임금 상승률이 우리가 이제 DB 수익률보다는 계속 높았기 때문에
이 DB 쪽에 대체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 아까 이제 혼합형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현우 이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혼합형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임금 상승률이라는 게 꽤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이 요즘 뭐 운용사의 일부 회사들도 DB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금 상승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는 앞으로의 우리 이제 뭐 MPS 아까 5차 들어가셨지만 임금 상승률 쭉 프로젝션 한 거 보면 3%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노미널로.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고 보면 우리가 기금형이나 이런 걸 도입해 가지고 우리 뭐 국민연금 수준이나 아니면 401k 수준으로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 이쪽의 혼합형에서 DC 쪽으로 이제 스플릿하는 그런 어떤 수요가 생기지 않겠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저 김명덕 박사님 처음에 이제 대체율이나 이런 걸 볼 때 전체 이제 주택연금이나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잖아요. 사실 근로자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어떤 제도를 평가할 때 효율성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지만 이런 형평이나 이런 부분들을 훼손하지 않고도 우리 지금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효율성 측면에서 파레토 개선할 부분이 굉장히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예를 들어서 가계 순자산이 보니까 작년 말에 5억이던데 그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노후는 평균적인 가계는 대부분 해결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저는 조금은 제도를 논할 때는 뭐 굳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무용론까지 나올 수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종원 교수님.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저희 이번 책자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 박종원 교수님이십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서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예, 아닙니다.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송 과장님께서 아까 DC 수익률이 이제 소득 대체율이 낮고 수익률이 낮은 요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규제 측면에서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뭐 이 퇴직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운용사업자, 연금사업자가 먼저 이렇게 확 높여놔야 그래야 운용 대상 자산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투자 한도에 대한 제약, 구체적인 제약이 풀리는 건가? 아니면 규제 측면에서 그걸 먼저 열어줘야 되는 건가? 제 생각에는 먼저 열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그런 규제, 또 뭐 운용 한도의 규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뭐 최소한 대체 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는 못하더라도 그 펀드 형태로 된 이런 부동산 펀드나 대체자산 펀드에 투자하는 거, 이런 정도는 풀어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뭐 연금기금의 운용 성과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결국에는 그 감독의 어떤 그런 초점, 규제 감독의 초점이 뭐에 초점을 맞출 건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 그리고 연금사업자의 운영 성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감독 당국에서 주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한 해 한 해의 운영 성과, 운영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장기 목표 소득을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 얼마만큼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은퇴 시점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그 장기 목표로 하는 은퇴 소득에 미달할 가능성, 이런 펜션 리스크를 어떻게 이제 통제할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예정된 시간에서 혹시 아까 질문을 못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네. 없으시면 혹시 여기 토론자 중에서 조금 더 말씀하실 거? 네. 없으시면 이제는 저희 오늘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이 토픽이 퇴직연금 어디로 가야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갖고 많은 열띤 토론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퇴직연금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 라는 걸 가지고 조만간 이런 세미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걸 마치도록 오늘 심포지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